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몇몇 인구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평안한 저녁 뉴스의 앵커의 보도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프랑스인으로 한국에서 30년을 살아온 장 마르크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 마르크에게 한국의 인구절벽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한국의 서울 설해마을에서 살고 있는 프리랜서 장 마르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K문화, K민주주의 등 한국의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 대해 한국 2050년에는 인구 멸종이라는 비관적인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그래프는 끝없이 내려가고 전문가들의 차가운 통계 수치는 냉혹한 현실을 말합니다. 과연 이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 멸종설이 퍼져나가는 동안 저는 이 땅에서 30년을 살며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1994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프랑스인에 불과했습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던 저는 책으로만 접했던 이 신비로운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아닌 당시 김포공항에 내리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으며 공기 중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먹는 법을 익히고 한국 사회의 복잡한 예의범절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갔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밤새 소주를 마시며 인생을 논하기도 했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흐르며 저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커졌고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했으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변화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단결력과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DNA에 각인된 특별한 무언가, 바로 위기 극복 본능이었습니다. 이 본능은 매일의 일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적응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했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야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시장 상인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회사원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생존 본능의 표현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마주한 인구 절벽은 분명 심각합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 0.72명,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학자들이 멸종 수준이라 부르는 수치였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초등학교는 폐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해외 연구자들은 이러한 수치만 보고 판단합니다. 인구학적 모델에 따르면 이대로라면 한국은 2100년까지 인구의 절반을 잃고 그 이후에는, 하지만 이런 차가운 통계는 한국인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숱한 침략과 전쟁, 분단과 가난이라는 철퇴를 견뎌낸 민족입니다. 그들은 몽골의 침략을 견뎌냈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았으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최근 역사만 봐도 군사 독재,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 한국인들은 매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생존하고 번영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들의 저력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단적 기억과 문화적 유산, 그리고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였습니다. 제가 30년간 한국에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이 민족에게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해내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IMF 외환위기가 닥쳤고 사람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이 정신은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코드라는 것을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스크를 쓰고 검사를 받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힘, 그것은
5천년 역사 속에 단련된 집단지성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새로운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하락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만 겨우 유지하며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부모들은 가끔 보일 뿐입니다. 서울거리는 점점 노령화되고 실버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출산용품 매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몇몇 지역은 30%를 넘어서고 있죠.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농촌은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미래 계획을 물어봅니다. 10년 전만 해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열에 한 명 정도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머지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하며 아이는 너무 큰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M4 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는 더 이상 비관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 극심한 경쟁 사회,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교육비 부담, 젊은이들의 포기는 냉정한 현실 계산에 기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에요. 왜 우리가 국가 생존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을 느낍니다.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중 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인재 확보를 위해 가족 친화적 정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야근을 강요할 수 없어요. 실제로 최근 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과 육아휴직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육아를 위한 남성 휴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사내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가족 케어 휴가를 신설하며 임산부와 육아 중인 직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PR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전례 없는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첫 아이 출산 시 지원금은 1,000만 원을 넘어섰고 둘째부터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정책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딩크족 더블 인컴, No Kids과 싱글 라이프를 지향하는 문화가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에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육아와 가족 생활의 기쁨을 공유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워킹맘, 워킹데디를 위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본능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인구 절벽이라는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변화이지만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켜본 저에게는 매우 분명한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항상 벼랑 끝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임박해야 비로소 단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했듯이 이번에도 그들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지난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해운대 근처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한 청년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겪은 노년의 외로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 이 분야에서 그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독특한 솔루션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저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해외 연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프랑스 분들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 민족인지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서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예측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IMF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소 10년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국은 3년 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아직 한국인의 회복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흔히 빨리빨리 문화에 놀라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 경악하며 직장에서의 야근 문화에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깊은 생존 본능과 적응력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생존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든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할 때 만난 한 역사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위기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올 것을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실제로 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전환하는 독특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격한 실제 현상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는 한강의 기적이 된 동력이 되었고 군사 독재의 억압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되었으며 외환위기의 굴욕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어떤 위기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특별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세계적인 미래학자 한 명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감소를 경험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프랑스는 인구 문제에 점진적으로 적응했지만 한국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를 직면한 지금 한국인들은 이미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방문한 여러 연구소와 기업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첫째로 로봇 기술과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인간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서도 로봇과 AI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이미 환자 이송과 기본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로봇이 활약하고 있으며 여러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AI 로봇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연구소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 혁신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줄어든다면 더 스마트하게 일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특유의 문제 해결 중심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민 정책의 변화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이미 총인구의 3%를 넘어섰으며 정부는 고급 기술 인력과 투자자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국인은 길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많은 동네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안산 원곡동과 같은 다문화 지역은 이미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커뮤니티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제 한국인 친구의 말입니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고 이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더 열린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사회적 혁신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 중심의 핵가족을 의미했지만 이제 그 개념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입양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청년들 사이에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선택적 가족이나 공동체 가족과 같은 대안적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여러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가 늘고 있으며 이웃 간의 육아 공동체, 노인 돌봄 공동체 등 새로운 형태의 상호부조 시스템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가족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연결과 사회적 지지 시스템이죠. 출산율이 낮더라도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된 사회라면 충분히 행복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출산율을 높이거나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문제를 직시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위기 극복 본능의 발현입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은 늘 변화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언제나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94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바뀌었고 사람들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은 혁명적으로 변화했으며 한류는 세계 문화의 주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30년 전에 이런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조차도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택시 기사분들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폐허가 된 나라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프랑스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위험한 시장으로 분류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여정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고 식민지와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본질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존 본능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전환 역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희생은 결국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이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월드컵, 2016년 촛불혁명과 같은 역사적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촛불혁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에 모여 정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프랑스 혁명의 후예인 저에게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격렬한 시위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만 해도 세계는 한국의 조직력을 의심했지만 그들은 완벽한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K-팝, K-드라마, K-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한국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이 기술을 받아들였고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몇 세대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한국은 단 1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제 프랑스 친구들은 한국 방문 시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한국은 미래에서 온 나라 같다. 오지 네트워크, 첨단 로봇, 스마트 시티. 한국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도는 늘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경제 저널리스트로 일할 때 많은 서구 분석가들이 한국의 급속한 변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빠른 성장은 반드시 거품으로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예측을 계속해서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인구 문제 역시 한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일 뿐입니다. 물론 이번 위기는 이전의 어떤 위기보다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입니다. 인구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모든 영역에 걸친 총체적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압니다.
그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래학 연구소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규모만으로 국가의 성공을 측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의 질과 사회적 혁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분명 도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멸종이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경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 AI와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 원격 의료와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혁신적 시도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당장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은 인구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젊은 세대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MZ세대 밀레니얼과 G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보다 개인의 행복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환경과 사회 정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자들은 차가운 통계만 볼 뿐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인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할 때 주로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주택 가격, 교육비, 보육 정책, 직장 문화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회복 탄력성, 적응력, 그리고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능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통계 모델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유명한 서구 인구학자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2100년까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을 것이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어떻게 계산해 넣었습니까?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변수는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측 모델은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는 그들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코 운명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명을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국은 절대로 멸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고 인구 문제 역시 극복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더 작은 인구, 더 많은 다양성,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더 많은 기술적 혁신이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본질, 즉 그들의 정신과 문화, 창의성과 회복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번영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모델을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한국에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여기며 이 나라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들의 진정한 저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인구 절벽 앞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30년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장 마르크였습니다. 여러분, 장 마르크 씨의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장 마르크 씨의 말처럼 우리 국민에게 있는 위기 극복 DNA가 다시 한번 작동되기를 바라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